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페이지 298페이지 에너지 준위를 배워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 이번 챕터는 뭔 내용이냐면은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아시다시피 전자가 돌고 있잖아. 그러면 전자의 배치와 관련된 얘기야. 자, 우선 교재 258페이지에 보면 스펙트럼 얘기가 나와. 스펙트럼은 중학교 때도 나오고 통합과학에도 한번 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태양광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개 빛깔이라고 얘기하는 빈틈이 없는 꽉 차 있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원칙적으로는 태양광도 냉정히 말하면 흡수 스펙트럼이야. 왜냐하면 태양 대기를 통과할 때 일부 에너지를 조금 뺏겨갖고 나와. 근데 이제 보통 중등 교과 과정까지는 이제 태양광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배우고 고등 교과 과정, 즉 통합과학 과정으로 넘어오면 태양광도 냉정히 말하면 프라운호퍼 선이라 그래가지고 흡수 스펙트럼으로 봅니다. 어쨌든 빈틈이 없는 꽉 찬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특정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 특정 부분에서만 선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저 자리에서만 에너지를 드러낸다 그런 뜻이고, 반대로 뜨거운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나면 저온의 기체에서 그 뜨거운 자기를 통과한 뜨거운 빛 속에서 필요한 부분의 에너지만 쏙쏙쏙 뽑아먹어요. 그러면은 고온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후 남은 모습을 보면 특정 에너지를 뺏긴 후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지. 그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응? 뭐 그런 얘기 여기는 뭐 별 내용 없으니까. 그럼 스펙트럼의 의미가 뭐냐? 원소별로 스펙트럼이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뭐를 알 수 있느냐? 물질 속에 섞여 있는 원소의 종류, 그 다음에 원소의 비율을 알 수 있다. 그럼 비율을 어떻게 아느냐? 저 스펙트럼에 두께 있잖아. 저 두께가 질량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두껍게 드러나고 질량 비율이 낮으면 얇게 드러나. 그래서 두께를 가지고 똑같은 스펙트럼이라 하더라도 저 두께가 곧 량을 드러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흔히 이렇게 물어보면 원소의 종류 and 원소의 비율, 여기서 비율이라면 질량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질량 비율 정도를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원소별로 개인의 각각의 원소의 고유 스펙트럼은 위치가 정해져 있어. 랜덤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수소 기체다 하면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방출하느냐 흡수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스펙트럼 선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그럼 수소랑 산소는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른 거지. 그래서 스펙트럼의 위치를 보면서 원소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 볼게. 자, 원자 모형이 변천된 변천사를 잠깐 설명할게요. 옛날에 1800년대, 1700년대인가? 보어가 언제 사람인지 1600년대인가? 뉴턴 뒤인데? 어쨌든 보어 여러분들 그 보통 보면은 중등교과 과정에서도 보어가 아니고 돌턴의 원자설이 나옵니다. 돌턴이 아마 1600년대 사람일 거야. 한 뉴턴보다 조금 뒷사람이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 뭐냐? 아마도 뭔가가 있고, 그러니까 돌턴의 원자설이 뭐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원소라고 해서 원자가 있다. 근데 돌턴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원자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설명을 못했어. 다만 원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돌턴이야. 그래서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은 쪼갤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고 걔를 원자라고 돌턴은 이름을 붙인 거지. 물론 현대과학에서
현대과학에 들어와서는 잘 아시다시피 원자를 또 분석을 해보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또 원자 핵도 또 분석을 해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급기야 이제 빅뱅 이론으로 넘어가서 현대물리학에서는 양성자 혹은 중성자조차도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까지. 근데 어쨌든 하다 보면 어쨌든 언젠가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를 최초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어떤 물질을 원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거야. 그러다가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우리 책의 오른쪽 보면 259페이지 보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 근데 이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보면 잠깐만 코가 간지러워.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돌턴의 원자설, 돌턴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원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과학에 들어가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최초의 전자의 발견을 합니다. 전자라는 존재를 최초로 발견해. 그래서 전자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최초로 밝혀내, 이 사람이. 전자를 밝혀내. 그래서 전자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전자들을 최초로 발견해.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전자가 있다까지 알아내. 근데 이게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이잖아. 그럼 아시다시피 원자는 중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딘가에는 플러스 성질을 가진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되지. 지금은 우리는 양성자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지.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원자가 있고 전자들이 뽕뽕뽕 있어. 근데 그러면 플러스는 어디 있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마치 배경 깔리듯이 쭉 깔려 있고 거기를 전자들이 뽕뽕뽕 박혀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는 어떻게 존재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마치 우리 교실에 공기가 꽉 차 있듯이 플러스는 골고루 퍼져 있다. 그리고 전자들이 뿅뿅뿅뿅뿅 이렇게 박혀 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푸딩 모형, 푸딩이 뭐야? 그 서양식 간식이잖아.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 흔히 말하는 백설기에 건포도 박혀 있는 그런 느낌 있지? 딱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근데 이게 여기가 빠져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이제 전자는 밝혀졌지. 그러면서 이제 러더퍼드가 한 게 뭐냐? 러더퍼드가 야 가운데에 왕건이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원자 핵이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밝혀낸 게 러더퍼드라는 사람이야. 그럼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의의가 뭐냐? 그러면 최초의 원자 핵 발견이야. 그래서 뭐냐? 금박지에다가 알파 입자를 쏜 거야. 알파 입자가 뭐냐면은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 핵. 그게 알파 입자야. 헬륨 원자 핵을 쐈어. 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다 쐈어. 여기다 이렇게. 쐈더니 어디는 헬륨 원자 핵이 헬륨 원자 핵이야. 2+라고 하는 건 원자 핵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헬륨 원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전자 떨어져 나갔다는 거지. 그럼 알파 입자는 무슨 성질을 가져? 플러스 성질을 가지겠지. 중성이 아니지. 쐈더니 어떤 자리에서는 삥 받고 이렇게 크게 튕겨나오고 어떤 자리에서는 이렇게 튕겨나오고 어떤 자리는 이렇게 통과하는 자리가 있더라.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럼 튕겨나오는 자리는 뭐야? 뭔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통과하는 자리는 비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러더퍼드라는 사람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있더라. 즉 통과하는 애가 월등히 많아. 근데 특정 자리에서는 좀 심하게 튕겨나오더라. 그게 뭐야? 뭔가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얘가 휘는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밀리더라 이거지. 그러면 얘가 무슨 성질인 거야? 플러스야. 왜? 헬륨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이잖아.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성질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 원자핵이라는 존재가 원자 한가운데 아주 좁은 구역에 뭔가 왕건이가 뭉쳐있는 뭔가가 있어. 대신에 얘는 아주 좁아. 원자 전체적으로 보면 원자는 대다수가 빈 공간이다. 근데 뭔가가 있어. 그리고 플러스 성질을 가졌어. 그래서 얘를 원자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물론 당연히 이때까지만 해도 양성자, 중성자 그런 개념은 없는 거지. 그냥 플러스 성질을 가진 뭔가가 있어.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특징이 뭐냐? 원자핵을 발견해서. 자, 그러니까 원자핵이 플러스인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주변을 이제 전자가 돌아야지. 왜냐?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달라붙거든.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인력이 작용하잖아. 그럼 전자가 달라붙지. 그러니까 얘가 안 달라붙고 자기 궤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지금의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공전해야 돼. 만약에 어느 날 지구가 지금 아시다시피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잖아. 근데 누군가가 강제로 지구를 살짝 멈춰놔.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걸 강제로 딱 멈춘 다음에 손 떼. 그럼 그날부터 어떻게 되냐? 지구는 그대로 태양으로 직진한다고. 마치 자유낙하하듯이 태양한테 자유낙하하는 거야, 지구는. 그러니까 전자도 아까 뽕뽕뽕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지. 열심히 돌아야지. 안 그러면 원자핵이 다 갖다 헤딩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랑 이거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얘들아, 원운동은 가속 운동이야. 가속도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역학 가르칠 때 어떤 얘기를 얘기했냐면, 가속도에는 크게 원래는 두 종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빨라지는 혹은 느려지는, 쉽게 말하면 스피드 변하는 가속도가 있어. 근데 방향 변하는 것도 가속이야. 방향 변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속도 운동이라 하면 직선밖에 없다. 곡선은 무조건 가속한 거야. 쉽게 말하면 야,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빵 때려. 그럼 빨라지지. 그래서 앞에서 배웠잖아.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힘을 어떻게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빵 때려. 빨라져. 잘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빵 때려. 느려져. 그럼 이게 스피드가 변한 거지. 근데 잘 가고 있는데 수직으로 때려. 그럼 방향 변해. 기억나냐 안 나냐? 그런 거 있었지. 수직으로 때리면 방향이 변한다. 근데 방향이 변하는 것도 가속도야. 근데 물리학에서는 방향 바뀌는 가속도도 계산할 수가 있고 공식이 있어. 근데 물리학에서는 거기까지 안 하고 2학기 때 이제 물질과 에너지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이게 물리 1이고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물리 2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내용이겠지. 그때 방향 바뀌는 가속도가 등장을 해. 결론,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건 등속도 운동이 아니고 가속 운동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전자라는 애는 가속을 하면 지구처럼 그냥 영원히 돌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자는 가속을 하면 내 에너지를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자가 등속도 운동할 때는 에너지 변화가 없는데, 전자가 힘을 받아서 가속하게 되면 전자는 내 에너지 유지가 안 되고 빛을 방출하면서 어떻게 돼? 내가 에너지가 얼마가 있었는데 내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뜻은 내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점점점 줄어들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원자핵한테 헤딩을 해야 돼. 근데 러더퍼드는 여기 돌고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논리에 안 맞지. 그래서 러더퍼드가 야, 나도 거기까지 모르겠다. 내가 원자핵을 발견했으면 됐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어쨌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 전자가 궤도를 도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러더퍼드가 바보냐? 아니야, 얘가 최초로 원자핵 발견했잖아. 졸라 똑똑한 사람이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닐스 보어, 영국의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러더퍼드 원자핵 모형을 기반으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냐? 전자가 돌아. 근데 전자가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돌아 임마? 그랬더니 보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수식 정리를 해보니 요 수식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자리는 전자가 돌고 전자는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안 생기는 자리가 있어. 원래 원운동을 하면 에너지 손실이 생겨야 되는데 전자가 있잖아.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안 생기는 자리가 있어 라고 발표를 해. 그래서 전자가 아무데나 랜덤하게 도는 게 아니고 요 자리 전자가 도는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전자가 돌고 궤도가 있고 이제 한동안은 전자가 안 보여. 그러다가 또 한 번 보이고 또 한동안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궤도, 스페셜한 자리가 있다. 물론 냉정히 말하면 이것도 약간의 억지가 들어간 거야 사실은. 근데 보어가 그냥 내 느낌이 그래가 아니고 이 공식을 만족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밝혀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전자가 돌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58, 259 한 번만 쭉 읽어봐. 읽고 나면 뒤에 또 하자. 자, 다 봤지? 거기 뒷부분은 좀 내용이 어려워. 그래서 자, 보어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렇게 해서 n번째까지. 왜냐하면 원자 내부의 전자는 거의 무한대급이니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야. 무한대급이니까 n번째 궤도까지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 그래서 제일 가까운 궤도를 넘버 1, 2, 3 뭐 이렇게 하고 제일 바깥에 있는 궤도가 무한대급의 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양자화라는 게 뭐냐면 전자의 에너지가 랜덤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값을 가져.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물체의 위치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제각각이잖아. 근데 1m, 2m, 즉 1.5m에는 물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1m에 하나 있고 2m 하나 있고 3m. 그럼 1m에 있는 애들끼리는 위치 에너지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1과 2 사이에는 물체가 없어. 또 2m로 올라가면 전자들이 쫙 있어. 그런 얘기야. 에너지 양자화라는 게 1m, 2m, 3m, 그럼 1.5m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 개념이야. 양자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얘들아, 연속적이지 않고 딱딱 끊어지는 거야. 야, 저 뒤에 초침 봐봐. 우리 시계 초침 봐봐 지금. 제가 딱딱 끊어지게 도는 게 아니고 쭉 연결돼서 돌지. 그치? 그런데 어떤 시계는 초침을 보면 째깍 째깍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이는 초침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걸 양자화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전자시계를 예를 들면 전자시계는 숫자를 보면 초를 보면 1, 2 그러니까 1.01, 1.02초도 원래 있는 거잖아. 근데 1초, 2초 단위로 최소 단위 기준으로 해서 옮겨지잖아. 그러니까 마치 따지면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빗면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 순간순간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이건 양자화가 아니야.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옆으로 가다가 한번 툭 뛰고. 그럼 옆으로 가는 동안에는 높이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툭 뛰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양자화야. 그럼 쟤는 양자화야 아니야? 쟤는 아닌 거지. 양자화는 초침을 따지면 이렇게 움직이는 초침도 있잖아. 한 번에 한 개씩 움직이는 초침이 있잖아. 쟤는 쭉 움직이고 있잖아. 그 양자화라는 건 계단식을 양자화라고 불러. 어? 그래서 연속적이지가 않아. 양자화는 딱 보이다가 한동안 없다가 짠! 없다가 짠!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그냥 에너지 값 정도로 생각해. 그럼 에너지 준위가 뭔 소리요? 에너지 값, 그 자리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 이제 에너지 레벨의 개념인데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뭐야? 전자가 각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야.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뭐냐? 원자핵이 있잖아. 원자핵은 얘들아, 우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예를 들어볼게. 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현재 중력 방향이 어느 쪽이야? 중력 방향이 어느 쪽이야? 아래쪽. 보통 이거를 우리는 연직 아래라고 표현을 해. 그치? 그럼 얘들아,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쪽으로 다가가는 게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냐? 중력이 작용하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냐? 반대로 올라가는 게 위치 에너지가 커지지. 마찬가지야. 원자핵이 있잖아. 그럼 전자가 돌잖아. 그럼 이 전자 입장에서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 안쪽으로 힘을 받잖아. 예를 들면 지구로 보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중력을 받아. 그럼 태양 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즉 안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지. 아니, 중력이 아니라 이건 전기력이지. 전기력을 받잖아. 그래서 전자가 멀어지는 게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중력도 올라가는 게 위치 에너지가 커지잖아. 얘들아, 여기 원자핵 있고 여기 전자가 있어. 니네가 전자를 원자핵 쪽으로 붙이는 게 힘들어? 띄는 게 힘들어? 떼는 게 힘들지. 왜? 둘이 기본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걸 떼려면 이렇게 해서 떼야 되잖아. 근데 붙이는 거는 그냥 툭 쳐주면 알아서 붙는다고. 왜? 둘 사이에 기본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굳이 안 던져도 돼. 놓기만 해도 떨어져. 근데 들어 올리는 게 힘들지. 그럼 내가 힘들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자, 용수철이 있어. 용수철을 내가 늘리는 게 힘들잖아. 그럼 이만큼 늘려놨어. 이 상태에서 더 늘리는 게 힘들잖아. 용수철 이만큼 늘렸는데 줄이고 싶으면 손 놓기만 해도 알아서 줄어들잖아. 그럼 이만큼 용수철이 늘어났어. 더 늘리는 게 힘들지? 그럼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를 내가 더 늘리면 탄성 에너지가 어떻게 돼? 늘어나 줄어들어. 용수철 이만큼 늘렸어. 여기서 내가 더 늘렸어. 그럼 탄성 에너지가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지. 그러면 에너지가 늘어난 이유가 뭐야? 내가 일해줘서. 그치? 얘도 똑같은 개념이야. 전자가 안쪽으로 힘을 받지? 그럼 전자를 띄는 게 힘들어. 그래서 멀리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 중력으로 따지면 바닥보다는 하늘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져. 그런 개념을 여기서는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MGH는 보통 기준점이 어디요? 기준점이 어디였어? 땅바닥이 기준이었잖아. 그럼 지표면에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0이지. 지표면에서 위치 에너지가 0이었어. 그래서 위로 점점점 올라갈수록 1줄, 2줄, 3줄, 4줄, 5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 보어는 에너지 기준점을 어떻게 잡았냐? 위치 에너지로 비유를 하면 얘들아 비유를 해줄게.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면 0이야. 그럼 우리 공간에서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제일 우리 교실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데가 어디요? 천장이지. 저 뚫고 나가지는 못하잖아. 그럼 천장에다가 붙여놓으면 어떤 물체를, 질량이 같은 물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공간 안에서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은 데는 바닥이고 위치 에너지 제일 큰 곳은 천정이잖아. 그치? 천정을 뚫고 가지는 못해. 천정이 맥시멈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천정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야. 그러면 천정까지가 예를 들면 10m라고 해볼게. 우리 계산하기 좋게. 그럼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야. 그러면 9m인 위치에서는 현재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하고 천정까지 높이를 10m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100줄이라고 내가 설정을 했어. 그러면 한 9m쯤 되는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90줄 정도 되겠지. 이해돼안돼? 그런데 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를 0으로 설정을 해버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공간에서 천정을 위치 에너지 0으로 잡았어. 그럼 그 나머지 자리는 무조건 0보다 작은 값을 가져. 그럼 다시 여기가 100줄이면 여기가 90줄이었지. 근데 얘를 위치 에너지 0으로 잡아. 그럼 이 자리는 위치 에너지 몇 줄이 돼? 마이너스 10줄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얘들아, 위치 에너지라는 건 절대값이 필요가 없고 상대적인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줄이라는 건 야, 에너지가 어떻게 마이너스를 가져? 그 뜻이 아니고 기준점보다 에너지가 10줄이 작은 위치야.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라는 뜻은 얘가 절대적인 에너지가 100줄이다 소리가 아니고 기준점을 봤을 때 기준점보다 에너지가 100줄은 더 많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라는 개념은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 야, 똑같은 물체가 여기 있어도 얘를 바닥으로부터 따질 때 위치 에너지랑 책상으로부터 따질 때 위치 에너지랑 절대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절대값이 존재해. 왜? 기준이 뭐야? 멈춰있는 게 0이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건 무조건 더 빠른 거야. 근데 위치 에너지는 딱히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 자리가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여기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100줄이 되겠지. 그래서 보어가 위치 에너지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이렇게 해서 n번째 궤도가 있어. 그러면 이 자리를 에너지 준위를 n번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거기를 0으로 본 거야. 그럼 맥시멈인데 여기가 여기를 0으로 잡으니 이 안쪽에 있는 애들 무조건 다 음수 나와야지. 여기서 여기 에너지라는 게 상대적인 값이야. 응?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자리를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딱 한 번만 바닥 상태고 그 나머지 n은 2부터 기타 등등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들뜬 상태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광전효과에서 뭐 배웠어? 에너지는 HF 배웠잖아. 그래서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저렇게 표현하겠다. 에너지 차이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얘들아 다음 페이지로 가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거기 보면 전자가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기타 등등 세 번째 궤도 이랬을 때 표현법이 그 에너지 준이라는 값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n번째 에너지 준이가 마이너스 13.6 n 제곱분의 1 그리고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참고로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볼트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압이 아니고 일렉트론 볼트라고 있지만 이거는 줄의 개념이야. 그래서 원 일렉트론 볼트가 얼마냐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을 뜻해.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해서만 알아두고 여기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 너무 연연하지 마. 우리는 어차피 델타 값이 중요한 거니까. 변화량이 중요한 거지.
얘가 몇 일렉트론 볼트야는 별로 의미가 없어.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260페이지 또 한 번만 쭉 읽어봐. 읽고 나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대충 봤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이게 기본 공식이야. 그리고 중요한 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 꼭 헷갈리지 마. 왜 그러냐?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 최대값을 0으로 잡으려고. 무슨 말이냐? n번째 궤도인데 예를 들면 n이 무한대로 수렴해. 그러면은 에너지 중위 값이 여기가 무한대가 되면 이 값이 얼마로 수렴해? 얘가 0으로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얼마로 수렴하냐고.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하지. 그래서 이걸 0으로 잡은 거라고. 그러면은 n의 값이 작을수록 에너지 중위가 작아지는 거고, n의 값이, n이라는 건 궤도 넘버 얘기하는 거야. 그럼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중위가 커지는 거야. 그지? 이해됐지?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의 에너지 중위를 저렇게 잡았어. 응? 그런데 이 전자라는 애들이 말이야, 궤도를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가 있고, 두 번째 궤도가 있고, 세 번째 궤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n번째 궤도가 있어. 그럼 여기가 n은 1, n은 2, n은 3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러면은 어떤 전자가 현재 여기쯤에 있어. 여기서 막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한테 에너지를 주잖아. 즉 얘가 에너지를 받아. 그러면은 궤도를 옮길 수가 있어. 대신에 조건이 있지. 요 줄 사이에 에너지 갭차가 있잖아. 그만큼 이상의 에너지는 줘야지. 예를 들면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100줄이 필요해. 근데 99줄을 주잖아. 100줄을 못 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여기 못 갔지? 그럼 다시 떨어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집어 던질 거야. 근데 천장에 맞추고 싶어. 그러면 천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 돼. 근데 에너지가 좀 부족해. 그래서 천장 근처까지 갔는데 천장에 못 닿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지. 얘도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데 에너지가 100줄이 필요하다고 치면 최소한 100줄 이상을 줘야 여기까지 올려놓을 수 있지. 만약에 100줄보다 작은 에너지를 주면 요 근처까지 가서 그럼 이 근처에서 도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근처까지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궤도 이동을 못해. 그러면은 궤도 이동을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주면 얘가 여기서 이제 돌아. 근데 이 전자가 그 에너지의 주고받음의 형태가 뭐냐? 야, 너 내가 들어줄게. 누가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역학에서는 물체가 에너지가 늘어나려면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되지. 근데 전자에서는 그 에너지의 주고받음, 그게 뭐냐? 한마디로 전자의 세계에서 주고받는 화폐가 뭐냐? 비대에너지야. 그럼 전자가 빛을 받았어. 그럼 얘가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야. 반대로 전자가 빛을 방출했어. 그럼 자기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는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면 빛을 방출하게 돼. 그럼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자기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지. 그치? 근데 보어는 뭐라 그랬어? 요 궤도에서는 전자가 빛의 방출이 안 생겨.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에너지를 늘리고 싶으면 누군가가 얘한테 빛을 줘야 된다고. 들어주는 건 없어. 전자의 세계에서는. 빛을 줘야 돼. 그러면 얘가 빛을 받으면 에너지가 늘어나겠지. 반대로 저 위쪽에 있는 애들이, 멀리 있는 궤도에 있는 애들이 어느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그럼 자기 에너지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안쪽 궤도로 내려온단 말이야. 에너지를 받으면 위쪽 궤도로 N넘버가 커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N넘버가 줄어들어.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는 거야. 여기가 원자핵이야. 그러면 여기가 N은 1번째 궤도야. 응? 이렇게 해볼게. N은 1번째 궤도야. N은 여기다 그려도 되겠구나. N은 첫 번째 궤도야. 근데 N은 첫 번째 궤도에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00줄이야. 응? 근데 N은 두 번째 궤도. 내가 첫 번째 궤도에, 이거 잘 들어! N은 두 번째 궤도의 값이,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40줄이야. 응?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올리려면 에너지를 몇 줄을 줘야 돼? 60줄을 줘야 올라가지. 또는 여기 있는 애가 여기서 잘 놀던 애가 60줄을 까먹으면 이리로 내려올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관계야. 그런데 N은 3인애는 에너지 값이 얼마냐면은 N은 3인애가 에너지 값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줄이야. 응? 그럼 잘 들어봐. 가장 에너지 값이 많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준위가 얼마야? 얼마라 그랬어 아까? 여기 0이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잘 들어봐. 제일 에너지 준위가 높은 애가 빛을 방출하면서 안쪽으로 내려올 거야. 응?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어디로 올 때가 델타 에너지가 제일 많아? N 몇 번째로 올 때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방출해? 1로 올 때가 에너지가 몇 줄 방출해 그럼? 100줄 방출하지. 그럼 여기서 2로 오면 몇 줄 방출해? 여기서 3으로 오면 몇 줄 방출해? 10줄 방출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제일 많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임의의 위치에서 N은 1로 오는 거야. 그럼 에너지 방출이 많어. 그치? 그래서 이때 그 에너지 방출하는 게 빛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받아먹을 때도 빛이지만 내보낼 때도 빛이야. 그래서 자외선의 빛을 방출해. 전에 내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여기가 가시광선이야. 그러면 여기가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은 빨간 옆에가 뭐라 그랬어? 적외선이라 그랬잖아. 보라 옆에 뭐라 그랬어? 자외선이라 그랬어. 자, 빨강이 에너지가 많어, 보라가 에너지가 많어. 보라가 에너지, 자외선이 에너지 많어, 적외선이 에너지 많어. 자외선이 에너지 많어. 그래서 니네 저 자외선 차단제 옛날 니네 통합과학 배운 놈들은 알잖아. 육상생물이 왜 오존층 만들어지기 전까지 육상생물이 나왔다 다 뒤진다 그랬잖아. 누구 때문에 뒤져? 자외선 때문에 뒤진다 그랬잖아. 그럼 자외선이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 꼭 기억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은 애다? 보라가 에너지가 많은 애다. 근데 보라라고는 잘 안 하고 보통 파랑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승아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도 빨강 보라가 자색이다 그런다. 했어 안 했어? 다 했잖아. 응?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내는 형태 중에 제일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게 이 공간 안에서 100줄이지 그때가 자외선을 내뱉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99에서 1로 와도 여기서 1로 와도 그런데 잘 들어봐. 얘가 잘 들어봐. 얘가 한 N이 한 10번째쯤에 있어. 그러면 10번째에서 여기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칸으로 따지면 몇 칸이야? 10에서 1로 왔으니 몇 칸이야? 9칸이지. 10에서 1로 왔으니 델타로 따지면 칸으로 따지면 궤도 넘버로 따지면 9개 궤도를 점핑한 거잖아.
그런데 잘 들어봐. 얘가 한 100번째에서 요번엔 어디로 올 거냐? 여기로 올 거야. 그러면 몇 개를 점핑했어? 98계단을 점핑했지. 그러면 계단으로만 따지면 지금 빨간색하고 하얀색하고 누가 개수가 더 많아? 빨간 애가 개수가 더 많잖아. 근데 델타 에너지로 따지면 왜 그러냐? 이 에너지 준이라는 게 등간격이 아니야. 우리로 따지면 계단으로 따지면 니네 저 계단 밖에 있는 계단 대부분의 계단 간격이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러면 계단 10칸 오르면 위에서 10칸을 오르나 밑에서 10칸을 오르나 10칸 하면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얘는 계단이 달라. 어떠냐? 1에서 2가 계단이 제일 커. 이거 계단 한 칸에 에너지 몇 줄이야? 60줄이라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야, 여기가 마이너스 10줄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0줄보다 값이 커, 작어? 절대값이 작은 거지 값 자체는 커.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5줄이라고 해볼게. 야, 그럼 마이너스 5가 커, 마이너스 10이 커? 마이너스 5가 큰 거야, 얘들아. 그럼 잘 들어봐. 방금 n은 10에서 여기까지 왔어. 델타 에너지가 얼마야? 한마디로 얘가 여기로 올라면 얼마를 방출하고 와? 95주를 방출했어. 비록 칸으로는 9칸이었지만. 승아,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얘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줄이야. 얘보다는 좀 더 커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어디로 왔어? 여기로 왔어. 그러면은 칸으로만 따지면 자, 이번에는 n은 100에서 n은 2로 왔어. 그럼 칸으로만 따지면 98칸을 점핑한 거잖아. 근데 에너지 변화는 얼마야? 38줄이지. 그치? 그럼 얘는 98칸, 100칸이나 1000칸을 옮겨도 요 값이 안 나온다고. 왜 그러느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요 갭차가 기본 60줄이야. 그러면 무한대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여기잖아. 그럼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를 방출을 많이 하면 몇 번째 궤도로 와? 무한대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 첫 번째 궤도로 왔지.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방출을 제일 많이 하면 몇 번째 궤도로 와? 그럼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야? 40줄이지? 그럼 여기 있던 애가 40줄 방출하면 여기 오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안에서 어디서 와도 여기서 끝나면 맥시멈 에너지가 40줄밖에 방출을 못해. 근데 예를 들어 볼게. n은 3인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10줄이지. n은 1인자리가 마이너스 100줄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무한대에서 2까지 왔는데 겁나 많은 단계를 점핑했는데도 40줄 방출했어. 근데 여기서는 3에서 1이면 몇 칸이야? 꼴랑 2칸이지. 근데 꼴랑 2칸인데 에너지 얼마나 방출해야 돼? 90줄을 방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칸을 점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n은 1이라는 애가 n은 1과 2가 에너지 값이 제일 많이 차이나. 그리고 요게 많이 차이나.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디서 출발했는지랑 상관없이 1에서 끝났어. 또는 어디서 출발했는지랑 상관없이 2에서 끝났어. 또는 어디서 출발했는지랑 상관없이 n이 무한대여도 상관없다 이거야. 3에서 끝났어. 즉 어느 지점에서 끝났어. 어디에서 출발 한마디로 얘가 98에서 1000에서 만에서 1억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끝났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서 n은 1번째 궤도까지가 에너지 방출을 제일 많이 해. 그 에너지의 형태가 자외선이야. 그럼 임의의 위치에서 n은 2번째 궤도까지 방출하고 여기에 도착했어. 그때 방출하는 형태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럼 임의의 위치에서 n은 3번째까지야. 그럼 에너지 값이 줄어들지? 그게 적외선이라고. 그래서 이때 방출하는 빛의 형태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고 그걸 각각 밝혀낸 게 라이먼, 발머, 파셸이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면 자외선을 라이먼 계열, 가시광선을 발머 계열, 적외선을 파셸 계열, 라이먼, 발머, 파셸이 과학자 이름이야.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밝혀냈다 그런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얘들아 260페이지 한 번만 읽어보시고 힘들었지? 260페이지 한 번만 읽어보시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책 한 번만 읽어봐. 서준이도 260페이지 한 번만 쭉 읽어보고 10분 쉬었다가 또 하자.